안녕하십니까. 첨단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02년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첨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일명 삼바시 온라인 토크 콘서트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삼바시 온라인 토크 콘서트는 앞으로 4일 동안 저희 국내 인더스트리 솔루션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2022년도 인더스트리 솔루션 분야별을 좀 리뷰하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삼바시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시청하시면서 2023년도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바시 온라인 토크 콘서트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은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한 해였죠. 산업 디지털 전환법도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모든 산업의 화두가 그야말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11월 30일까지죠.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을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 이제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의 전 단장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려야 할 것 같고요. 한국 인더스트리 4.0 협회 명예 회장님이시기도 한 박항구 전 한국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단장님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장님 올 초에 그죠? 저희가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때 뵙고 거의 또 1년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을 단장님과 하고 함께해서 또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일단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2019년도 7월 1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장으로 보임돼서 3년 5개월 동안 보임을 마치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여러분들과 더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박안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3년 5개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 전도사 역할을 이제 좀 해오셨죠. 이제 11월 30일에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10여일 정도 지났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을 맡아서 19년도에 스마트 공장 보고 박산 사업을 하는데 목표에 대한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니 근데 왜 정부에서 50% 정부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융자가 아니고 직접 현금을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도입기업인 제조기업이 그 돈을 활용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지 않을까 상당히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인기가 별로 없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원인이 이런 현상을 발생했는지 고민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고객이고 어떤 게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에 도움되는지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쉽게 개념이 안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임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또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모여있는 조찬 모임이나 세미나나 다양한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 필요성, 여러분들이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간다. 그럼 결국은 먼저 간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고 내가 1억만 대주면 정부가 1억을 대주는데 남들이 2억을 대서 하는데 정부가 1억 대서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경제적인 ROI가 나오는데 왜 참여를 안 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어요. 그래 그분들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고 특히 이제 2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원격 근무를 해야 되고 또 8명이 조립하는데 2사람이 빠져버리고 코로나 걸리면 생산 전체를 못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있어서 좀 자동화도 좀 해야 되겠고 자동화한 데이터로부터 수집해서 인공지능도 하면 더 효과가 좋겠네. 이러한 그 의식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현장 중심으로 이제 많은 도입기업, 공급기업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심시는 좀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좋은 말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 저에게 비난하시는 분도 많고 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맞고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많은 도입기업들, 공급기업들이 네. 협심을 해서 우리 스마트 공장을 급속도로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2020년도 중반 이후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이제 계속 진행돼 오면서 나름 이제 정부가 그 목표했던 바 이제 수치로 또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막바지에는 또 질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질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느냐.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했던 결과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 중견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르게 원래 이제 저희들이 항상 보면은 이게 탁상 행정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이제 계속 현장에 다니시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힌 상황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 본인이 보셨을 때 단장님 보셨을 때 가장 잘했다라고 좀 자평할 만한 부분들 몇 가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해서 활용률이 네. 사실 15%, 16%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활용률이 왜 적을까? 네.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솔루션을 예를 들어서 MES 솔루션이나 또는 SCM이나 ERP나 또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완벽한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한 4억, 5억이 들어요. 네. 근데 정부가 5천만 원 대주고 도입기업이 5천만 원 되면 1억 정도의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5억짜리 프로젝트를 완벽한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1억이라고 하면 사실 부분적인 솔루션 도입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원래 도입기업에서는 정부가 그래도 5천만 원 해주니까 4억 5천을 들여서 5억짜리를 도입을 해서 이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가 해주는 것만큼 즉 5천만 원이니까 1억짜리만 도입한 거죠. 네. 그러니까 10가지 기능 중에서 한두 가지 기능만 도입하다 보니까 네. 활용률이 적은 거지요. 그래 이런 활용률의 문제는 어떤 도입기업의 공급기업의 자잘못이 아니라 어떤 투자의 마인드, 기업가로서의 내가 이 솔루션을 도입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봐야 되겠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신 분들과 또 지식경제부와 같이 이제 이야기된 것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의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실제 중소기업별로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 그래서 실제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효율성, 품질의 효율성 뭐 이런 게 다 좋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기초 단계나 중간 1단계에서 5천만 원, 1억 지원해 둔 거를 저희들이 기초 단계는 5천만 원에서 한번 그 시도해 보는 요 부분만 자동화하고 스마트 해보고 네, 네. 부분 단위 설비별로 시도해 보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렇죠. 인력도 육성해 가면서 이제 맛보기 단계로 이제 기초 단계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도화 1단계는 이제 정부가 2억을 지원해주고 네. 도입기업이 2억을 대주고 또 고도화 2단계는 저희들이 4억을 지원해주고 도입기업이 4억을 내면 8억짜리 프로젝트, 네, 4억짜리 네, 맞아요. 프로젝트가 된단 네. 말이죠. 그러면 기업에서 원하는 토탈 솔루션 한 공장에 완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전문 인력들 한 1,800여 명 되는데 네. 그 1,800여 명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주고 중간중간에 코디 역할을 많이 함으로 해서 부족한 인력을 그런 전문가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체제. 그래서 실제 제조기업이 필요한 솔루션을 도입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제 활용성이 높아짐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가 업무가 상당히 편해졌고 미래의 기존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성이 좋아졌다. 이제 품질도 좋아지고 납기도 단축할 수 있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가치를 줬다 하는 것이 나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뭐 일례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을 보면은 동등하게 모두가 이제 공평하게 이제 이런 그 분배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저도 이제 보면서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꼈던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4억도 지원하고 8억도 지원하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성과가 나와주는 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예, 그 연쇄적인 효과를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하지 않았나.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정착이 되고 안착이 돼서 그런 효과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또 이제 아쉬운 점도 또 있으실 거예요. 물론 3년 5개월 솔직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쉬운 점은 저는 이제 포스코에서 한 35년, 포스코 ICT까지 포함해서 35년 동안 이 제조업의 공장 자동화, 무인화, 스마트화, 스마트워크 쪽에 기술 엔지니어로서 기술 경영자로서 업무를 해왔는데 우리 제조기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확신을 담고 자신 있게 정책으로 반영하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을 쭉 보면 초기 단계부터 이 정책은 이렇게 가야 이게 맞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나중에 결국 내 이야기하는 대로 올 건데 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냐. 직접 가지. 이런 게 많았어요, 좀.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퇴임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처음에 오셔가지고 왔던 내용이 지금에 오니까 다 도돌이표 돼가지고 그때 단장님 했던 말이 맞는데 지금 이제 시행을 한다는 얘기를 가끔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 제조혁신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옛날에 스마트 제조혁신 기획단에 계신 분들도 공부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산 현장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용성에서 많이 뒤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한계 내에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펴나가다 보니까 더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좀 못 간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건 좀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스마트 제조혁신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이끌어와서 시작부터라도 일단 해보자는 그래서 이제 지식경제부 관련된 예산도 이제 확보하고 또 설득을 해서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많이 진척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 지식경제부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로 그 명칭은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 기재부. 지식경제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다. 맞아. 기획재정부.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그렇죠. 예산을 만드는 데가 아니니까. 예산을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게 이제 그렇죠. 기재부죠. 기재부죠. 그래서 기재부가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하면 그 예산을 기재부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같이 가서 설명을 해서 이제 예산도 4억짜리, 8억짜리 프로젝트가 된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방향성 명확했는데 조금 돌아가지 않았나. 그래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후임 단장님이 또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 뭐 후임 단장님께 좀 바라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을까요? 우리 후임 단장님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과 또 현대자동차에 있으면서 중소기업들하고 협업하는 관계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또 조립 산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안광현 그 신임 단장님이 오셔서 네. 12월 1일부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주로 연속 프로세스상에 있는 제철 공정의 중심이었다면 이분은 자동차의 조립 생산 라인 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 혁신에 한 단계 점프업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전략과 또 정책을 수립을 해서 네, 네, 네. 보다 나은 스마트 제조 혁신의 2030 이후에 발전될 수 있는 모습으로 저도 우리 신임 단장님한테 네. 신뢰도 보내고 네. 또 기대를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에서도 조언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신임 단장님 그 가치 사슬 어쨌든 자동차 쪽이 가치 사슬이 그렇죠, 상당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가치 사슬 쪽에서는 상당히 전문가 분이셔서 이 부분을 또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 어떻게 또 녹여낼까도 이제 기대가 큽니다. 예, 예. 네, 네. 2022년도 뭐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뭐 코로나 대유행 뭐 여전히 그리고 이제 공급망의 이제 불확실성, 그 미중 관계 악화,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뭐 정권 교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환율 급등 등의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좀 어느 때보다 이제 많았던 한 해로 보여지는데요. 스마트 제조, 이제 어쨌든 몸담으셨던 스마트 제조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2022년 한 해를 전문가 입장에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2022년도에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환경이 미국의 IPF 아시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또 칩스 반도체,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거를 미국 주도의 공급망의 가치 사슬을 이끌어 가겠다 하는 게 이제 선언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네, 네,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IRA 2022를 발표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금기시되었던 정부가 기업에게 돈을 지원해 준 거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은 엄청 많은 자금을 기업에게 지원해줘서 글로벌 시장을 막 뒤흔들어 놨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동안에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나 환율 문제, 각국의 공급 사슬이 붕괴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걸 생산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급망 사슬이 전부 다 붕괴되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 중심으로 산업을 이끌어 가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IRA에서 선언을 했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사게 되면 개인당 7,500달러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 7,500달러를 지원한다면 우리나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를 살려고 하지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유럽에서 생산된 차를 하면 1,000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되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만큼 자국 내에 있는 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조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지요. 결국은 미국이 물가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고 우리나라에서 제조해서 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싼 국가의 한국, 중국, 뭐 베트남 뭐 이런 데서 생산해서 수입을 했는데 이게 국가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네트워크가 깨지면서 코로나 인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런 가치 사슬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제조기업이 스스로 잘해서 미래의 국가의 산업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구나.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지금 막대한 자금을 해주고 있고 중국은 뭐 워낙 많이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해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 스마트 공장도 이게 2억 4억 해주지만 OECD 관점에서 보면 좀 미미하죠. 미미도 하지만 좀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국가 보조금을 하고 있는 건데 유럽이 국가가
기업에게 지원을 안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수정 법안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도 지원해주고, 뭐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 주고 중국도 다 지원해주는데 유럽만 지원 안 해주면 결국은 제조업이 망하니까. 그래서 유럽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필요할 시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경쟁 체제로 가자고 해서 이제 수정 법안이 언제 이번 회에 통과될지 뭐 다음에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조 기업이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해서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미국이 제조 공장이 동남아시아로 중국으로 다 이전해서 생산을 하다가 이게 직원들 국가의 국민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급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레벨 제로부터 레벨 5까지 다 업무가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근데 공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애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리쇼어링 정책을 써서 들어오는 기업에게 땅도 주고 또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뭐 인건비도 감면해주고 막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또 LG나 SK나 지금 중국에 있던 공장은 잘 운영하기 쉽지 않고 미국으로 좀 이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가 생존의 법칙은 뭐냐? 제조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미 이제 자명한 논리가 됐기 때문에 미국도 자국 내에 이 제조 공장을 갖기 위해서 국가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또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또 해외에 나가 있던 공장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예전처럼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세제 혜택 주고 인건비 지원해주고 땅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뭐 베트남이나 중국의 공장에 10,000명이 이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 그런 노동 집약적인 가공 조립 산업이다. 근데 그걸 한국에 들어올 때 똑같이 들어와서 세제 혜택 두고 10,000명이 근무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00명이 근무하는 거는 10%인 1,000명이 고급 인력이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생산된 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더 많이 더 좋은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만큼 자동화된 공장, 자율 생산 공장을 설비를 개발해서 같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10,000명의 저급 인력이 생산하는 거를 1,000명의 고급 인력이 생산해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장, 그게 스마트 제조 혁신의 가장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나가 있는 공장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그런 리쇼어링 정책이 예전과 다르게 어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플랜트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설비를, 공정을, 자동화된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어쨌든 제조업이 이제 근간이 돼야 이제 모든 경쟁력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좀 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장님께 제가 이제 사전에 부탁을 좀 드렸었죠. 예, 2022년도 스마트 제조 어떤 키워드, 키워드를 가지고 좀 풀어보자. 어떤 키워드들이 조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와닿을지 좀 선정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몇 가지 이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선정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2022년도를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단장님께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을 또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쪽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에서의 키워드를 몇 개를 주셨어요. 일단은 뭐 디지털 클러스터,
예, 관련된 내용을 좀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지난 2014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대부분이 단위 공장별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 추진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 생산성이 29%, 30% 올라가는데 매출액은 6%, 7%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매출액이 직접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30% 올라가면 매출액이 20% 올라가야 되는데 7.5%뿐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네. 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밴더부터 2차, 3차, 4차, 5차 밴더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했는데 10,000개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아서 3,000개를 더 생산해서 13,000개를 생산했는데 생산된 증가된 3,000개를 다시 어디 팔로가 없어요. 위에서 그렇죠. 사주질 네,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생산성이 30% 오르면 매출액도 20%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는데 네. 지금 우리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의 단위 제품을 만드는데 관련된 클러스터가 10개나 15개 기업이 다 함께 스마트 공장을 같이 추진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 기업 단위로 다 함께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기초 단계, 중간 1단계, 중간 2단계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 네. 완성 제품까지 다 함께 품질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원가도 절감되고 또 딜리버리 타임도 절감되면 결국은 매출도 직접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디지털 클러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 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일반용으로 이제 10개 기업 모여서 업종별 특화 사업처럼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60억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또 60억을 지원해서 120억에 가지고 이제 공동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는 모든 전산 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으로 해서 보안성도 좋아지고 경제성도 좋아지고 또 자체 전산실에 갖추게 되면 5년마다 전산기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도 네.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생산 중심인데 전산실이 있으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IT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동 활용하자. 그래서 이제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 사업도 새롭게 21년도에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2년 차에 걸쳐서 네, 네. 지금 사업을 6개의 선도형 클러스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단위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뛰어넘어서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는 그런 디지털 클러스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장표에서도 이제 보다시피 이제 21년도에 8개소 그리고 22년도에 13개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한 번씩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보실 텐데 이제 단위의 이제 기업들을 지원할 때 하고 이렇게 클러스터로 지원할 때 하고 뭐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개별 기업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 20원이 드는데 그걸 공동의 플랫폼에 올려놓고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매월 사용료만 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 뭐냐면 구독 경제로 바뀌는 거죠. 네. 초기 투자 비용을 안 들고 매월 돈을 벌면서 사용한 양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올리면 데이터를 다 오픈되는 게 아니냐, 공유되는 게 아니냐는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의 플랫폼 기업이 내가 데이터를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해킹해서 가져간다. 또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올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 안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핵심은 그 기업의 보안을 잘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 보안을 어떻게 지켜주느냐? 자체 전산실에 있으면 보안에 대한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맞습니다. 투자를 못 해요. 그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보안을 책임지고 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맘 놓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 용량이 부족할 때 내가 개인 컴퓨터를 쓸 때는 컴퓨터를 다시 사야 되지만 그렇죠. 네. 언제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게 되면 새로운 컴퓨터, 훨씬 퍼포먼스가 높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 경제성이 상당히 좋다. 네. 그래서 이 가치사슬 기업 간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활용함으로 해서 제조기업별로 초기 투자 비용도 안 들고 그런 전산기의 초기 투자 비용을 생산 현장의 3D 작업이나 단순 반복 작업하는 그런 가공 조립하는 부분을 좀 자동화하는 데도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가치사슬 프로젝트가 네, 네.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또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선정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WEF에서는 항상 매년 이제 세계 등대 공장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포스코 그리고 이제 LG전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국내에서도 K 지능형 등대 공장이라고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키워드로 이제 뽑아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동안에는 이제 각 나라에서 2011년도에 인도 4.0이 독일에서 시작을 해서 각 나라에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WF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측면에서 보니까 각 나라에서 스마트 공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의 잣대를 보고 어느 나라가 잘 되어 있고 어느 기업이 기준에 미달되는지를 명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게 또 이 스마트 제조 혁신이 잘못 평가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WEF에서 이 정도의 기준 20개 유스케이스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유스케이스를 만족되는 기업은 라이트하우스 팩토리 즉 등대 공장으로 선정을 해서 등록해준다 하는 룰을 만들어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도 11월 달에 포스코가 첫 번째로 등재가 됐고 21년도 9월에는 LS 일렉트릭이 등재됐고 올해 초에는 LG의 창원 공장에 스마트팍 LG전자가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등재할 때 저희들도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들을 2군데 정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도 신청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에서 하는 수준과 이 중소기업에서 하는 수준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에 등대 공장을 등재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정책을 만든 것이 그러면 그런 기업을 선정을 해서 3년 동안 정부가 4억, 도입기업은 4억 이상, 그래서 한 10억 정도로 투자를 해서 3년 동안 한 30억 되잖아요. 30억을 투자해서 이제 글로벌 기준에 맞는 등대 공장을 만들어서 등재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K-스마트 등대 공장 지원 사업을 21년도부터 해오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22년도에도 15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업도 3년 동안 선정돼 있기 때문에 뭐 매년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선정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WEF에서 원하는 그런 등대 공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소 중견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중에 뭐 10% 아니면 20%만 돼도 그렇죠. 예, 성공적으로 되는 것 같고 뭐 등재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K-스마트 등대 공장 지원 사업을 지금 받고 있는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한 그 레벨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스마트 공장을 등재했다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 우리 회사가 그만큼 효율성이 높고 품질과 이 개런티를 한다는 거고 그걸 WF에서 인정하는 거고
WF에서 선전을 해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 부품 가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수요 공급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올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등대 공장에 등재를 하게 되면 최고 좋은 메리트가 가만히 안 둬도 WF에서 홍보를 해주는 거지. 그렇죠, 이 기업은 WF에서 인정하는 이런 기준 이상 됐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 납비 면에서 원가 면에서 맞습니다. 유리하다. 네. 개런티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선정된 등대 공장에 대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글로벌 기준이 원하는 쪽에 좀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좀 보기 앞서서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바뀌었죠. 어쨌든 바뀌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추진돼 오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 뭐 좌초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중견기업 사이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우려가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예산이 원래 이제 생각했던 예산보다 상당히 적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좀 보충되는 그런 기미도 보이는데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갈 것 같고 2003년도에는 이쪽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예전에 해봤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환경이 그동안 보면 이 정권이 바뀌면 옛날 거는 다 잘못한 거고 또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국민의 니드와 요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스마트 제조 혁신도 보면 처음에는 국민의힘부터 시작했죠. 2014년도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하다가 문정부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윤정부로 들어왔는데 성과가 처음부터 시작할 땐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문정권 들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발전을 해왔고 모든 기업들이 이제 이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사그라드는 모양새가 됐던 거죠. 그 이유는 현 정부에서 2024년도에 정책 예산을 수집을 할 때 지금 이제 우리 3천억 정도 되는 스마트 제조혁신 예산을 2천억을 줄여서 1,000억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진단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우리 내년도도 3천억 이상 투자할 거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독려를 했는데 제가 임기 끝나는 무렵에 이제 이런 사건이 와가지고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고 해서 이제 일단 정부는 1,000억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 그러면 또 저도 그 산하기관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니라고 막 정부에 맞대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실제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줄었을 때 피해를 보는 어려운 제조기업, 또 공급기업, 또 스마트 공장 전문 기업들 여기에 관련돼서 감리기관, 원가 계산기관 또 생산 현장에 19개 테크노파크에 160명의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가 다 이 어려움을 겪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2천억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속 성장하지 않으면 제조기업이 망한다. 제조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각 제조혁신 센터를 중심으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설득 작업을 했고 또 공급기업들도 또 여기에 제조기업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예산의 필요성,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야 될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미국도 지금 유럽도 다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줄이면 안 된다 해서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산이 좀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국회에서 중소벤처 산업통상위원회죠. 산중위에서 이제 2천억, 1,300억을 공식적으로 올리고 2,300억을 예산으로 해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예산이 상정이 돼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증액을 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제 그 국회 예산 본상을 통과되면 하겠지만 그래도 뭐 1,000억 정도는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기초 사업도 좀 왜냐하면 기초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 그렇죠, 즉 그렇죠. 6만 7천여 개가 넘는 제조기업들이 저희들이 한 19,000개 정도만 참여했거든요. 그럼 기초 사업을 안 하고 고도화 사업만 한다 그러면 이미 19,000개 기업 중에서 이제 고도화 완사업이나 투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고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5만여 개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기초 사업도 좀 할 수 있고 고도화 완 사업과 고도화 투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선도형도 그렇고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 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등대 공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공급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19개 테크노파크의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도 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제조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연말에 이제 어쨌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텐데 예산안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좀 증액이 돼가지고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키워드는 약간은 이제 최근 올해 이제 순환 경제가 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좀 이슈가 됐던 키워드입니다. DPP,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 그러니까 디지털 제품 여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여권 뭐 같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순환 경제, 결국에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컨셉인 것 같은데 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앞으로 유럽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여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들어갈 때도 여권이 있듯이 모든 제품에도 여권이 있어야 된다. 그 여권에는 원료를 광산에서 채굴 해서 최종적인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탄광에서 채굴을 할 때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 됐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다음에 배로 이송시켜서 재련소에 왔을 때 배로 이송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큼 되고 또 재련할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 되고 또 가공 처리 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 시장에 배로 수출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과 원산지 또 관련돼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사용, 재활용을 하기 위한 일부 해로도 공개해야 되고 하는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하겠다고 해서 선언을 해서 2024년도부터는 배터리, 섬유, 건설 등 이 제품에 대한 여권을 만들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24년도부터 그런 여권에 들어가야 될 정보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건 하나를 납품하면 거기에 Q코드를 붙이고 Q코드를 딱 찍으면 그 관련된 모든 제품 여권이 다 조회가 되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섬유나 건축 같은 경우가 이제 탄소 규제를 시작을 하고 2026년도에는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량이 10,000톤이다. 그럼 10,000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니네가 얼마야? 그럼 12,000톤이다. 그럼 2,000톤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거고 또 우리는 18,000톤이야. 아니 이제 8,000톤이야. 그럼 2,000톤이 줄잖아요. 그럼 2,000톤에 줄 만큼 또 보너스를 받는 거지요. 그만큼 이제 탄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패스포트를 먼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만든 가이아 X, 즉 서로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에 어떻게 상호 인터오퍼레비티, 상호 호환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EU에서 특히 이제 독일은 먼저 2024년도부터 이 배터리 패스포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보자 해서 이제 카테넥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관련돼서 모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과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권을 만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그런 카테넥스를 중심으로 배터리 패스포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본도 그 카타나 X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패스포트를 준비하고 중국도 이미 하고 다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걸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간합동에 이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미래의 이체 전지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리딩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력 관리, 배터리 패스포트 관리, 또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서 재사용, 또 재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전 세계 중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얼라이언스가 출범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미리 이제 우리 스마트 제조혁신에서 앞으로 이런 걸 대비해서 자체 전산실에 있는 거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하면서 ERP나 MES, PLM을 SaaS로 개발하는 완패키지 사업도 하고 거기에 탄소 배출권, 배터리 패스포트 정보까지 같이 집어넣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 공식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않지만 2024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간들이 스스로 이건 미래 돈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규제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 스스로 한번 정부보다 먼저 가보자. 해서 이제 이 배터리 패스포트부터 일조적으로 가이아X 기반의 카타넥스의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그 EDC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간에 상호 호환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소켓이 있어야 돼. 그렇죠. 커넥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Eclipse Data Space Connector라고 해서 ED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EDC라는 커넥터를 꼽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카타넥스에서 가이아X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민간 중심으로 이런 그 밸류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 만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내년도부터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이 이끌어가고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간들이 많이 모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러면은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이제 출범해서 이제 활동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섬유라든가 건축도 이제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쪽 산업군에서도 뭔가 이제 액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들이 먼저 해 나갈 거는 섬유든 철강이든 자동차든 조선이든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를 정확하게 국제 표준에 따라서 계산하고 국제 검증기관에 검증받는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 개발이 중요하고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외에 하나의 파스우에서 DPP 디지털 제품 여권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주고 그 위에다가 카본 풋프린트, 원산지 추적, 또 ERP, MES, AI 솔루션, 뭐 메타버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SaaS로서 플래그 앤 플래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꼽으면 되는 그런 쪽에 이제 좀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민간 중심으로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것처럼 그 스마트 아까 이제 제조혁신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원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제조혁신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면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도 되고 원산지 추적도 되고 그 EU에서 원하는 프로덕트 패스포트를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주는 것이 포함돼서 이제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단장님이 어떤 이슈를 좀 올해 주목하셨는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동의를 이제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1월 이제 30일에 이제 퇴임을 하시면서 이제 퇴임사도 이제 남기셨는데 제가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50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단계별로 다 서 계신데 어쨌든 3년 5개월 정도를 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정부가 이제 앞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것들을 좀 그 퇴임사에 남기셨는데 예,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정부가 앞으로 이제 좀 추진하면 좋을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들어와서 지난 50년을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50년 전에 사실 못 살았잖아요. 새마을 운동 한 것이 그렇죠. 63년도 얘기입니다. 63년, 7년도 얘기인데 잘 살아보세요가 새마을 운동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국산 부매용 우리의 모든 세금을 모아서 대기업을 지원해줘서 맞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서 돈을 네. 많이 벌어와서 국민의 질이 향상이 지난 50년이 됐단 네, 말이죠. 그럼 그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는 대기업들이 그만큼 좋은 제품을 세계 시장에 팔았기 때문에 국민이 잘 살아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그 대기업들은 정부가 지원 지원해준다고 안 해도 그러면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정부 자금 썼으니까 또 이런 정부에다가 또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은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국가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50년은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한 향후 50년 정책을 써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 도입기업 사장님들을 이렇게 자주 찾아가서 뵈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기존 공장을 뭐 효율화 시키라 그러면 내가 다 머릿속에 다 있는데 이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 수명이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 후진국에서 개발되는 기업들과 싸워서 경쟁력이 없어서 망할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나는 우리 회사의 이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싶은데 머릿속에만 고민을 한다. 이거를 직원들한테 임원들한테 얘기하면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왜 지금은 현재 생산해서 판매하기 바쁜데 사장이 엄한 생각한다고 또 오해받기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뭐고 부족한 역량이 뭐고 네. 그 부족한 역량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그 타겟 고객에 판매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는 머릿속에만 있지 그렇죠. 누가 실행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전문기관이나 우리나라는 1955년생부터 64년생들까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산업 여군으로 역할을 많이 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새로운 제품 개발과 사업 모델을 할 수 있는 쪽에 컨설팅을 역할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서 실제적으로 벤처 캐피탈 회사의 자금을 받아서 스마트 공장을 져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는 새로운 제품과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쪽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보면 이 컨설팅 기술이 또 필요하고 그렇죠. 또 그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내 회사처럼 띄워줄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컨설팅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실패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컨설팅에서 컨설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품 개발과 사업 모델 개발은 집단지성을 이용하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A라는 회사의 고민을 들어보고 A라는 회사에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이런 사업 모델을 하면 되겠다는 구체적으로 타겟 고객까지 해가지고 컨설팅을 1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 10명이 모여서 1년 동안 그 회사의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해놓으면 비용이 10억 정도 든다. 1년 동안 하는데 컨설팅 비용이. 그럼 정부가 5억만 대주는 거지. 그 5억은 나중에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냐. 1년 동안 사업 모델 개발한 거를 가지고 사장님들이 생각한 걸 담아서
벤처 캐피탈 회사들한테 가서 시연을 합니다. 네네. 설명을 해서 벤처 캐피탈 회사가 내가 이거 50% 내가 투자할게. 네네. 그럼 정부가 30% 투자해주고 본인 기업은 20% 투자해서 네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1단계에서 컨설팅에서 이제 그런 벤처 캐피탈이 들어와서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이 컨설팅 회사에다가는 50% 5억만 줬는데 5억을 주고 2단계로 점프해서 잘했으니까 네, 또 네. 5억을 주는 거죠. 그래서 10억의 보너스를 주게끔 해서 그 컨설팅 회사가 또 그 집단지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네. 그러면 2단계로 들어가면 또 그 기업이 또 계속 컨설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 짓는 그렇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 그걸 같이 동참을 하면서 벤처 캐피탈, 민간 주도의 벤처 캐피탈을 끌어들이고 정부가 자금을 해서 개런티식으로 또 투자를 해주고 정부도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0%는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해는 그 기업 사장님들이 해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미래의 새로운 사업 모델에 도전해보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50년 동안 해야 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 제품을 아무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는 그거는 공장의 사장님도 더 잘해요. 네, 사실 내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워낙 안 하니까 하게끔 치열하게 해서 좀 이렇게 스마트 공장 보고 박산 사업을 지원을 해주지만 진작 더 필요한 거는 그런 제품 개발과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이런 쪽이 더 중요한. 그래서 앞으로 50년 동안은 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정책 위반자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꼭 실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거기에 민간의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회사는 이게 사업에 성공률이 없으면 그렇죠. 자기가 투자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게끔 그 집단지성을 이용한 그 워킹 그룹이 잘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또 투자하고 본인 기업도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앞으로의 스마트 공장은 가치 사슬 기업 간의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자율 생산 공장을 구축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그렇죠.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네네. 이 부분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이제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상 2차 전지 공급망 또 바이오에 대한 공급 사슬망을 휘어잡고 자기들이 리딩을 하겠다. 그렇죠. 독일은 카테넥스라는 걸 만들어서 자동차는 우리가 만들게. 서로 이제 미국과 독일이 합의가 됐겠죠. 둥복되지 않는 공급망을 휘어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할 거냐는 거죠. 걔들한테 하는 거대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 거냐? 우리가 강한 걸 해야죠. 우리가 강한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강한 건 뭐예요? 가전, 조선, 조선. 네.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강하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을 예를 들면 조선의 전용의 가치 사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조선에는 탄소 발출권처럼 철강이 포스코에서 브라질이나 호주에서 원광석을 캐와가지고 날라서 여기 생산해서 조선소까지 가는 데는 포스코의 판매망, 조선의 공급망이 다 연결돼야 되는 그런 가치사슬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가치사슬망에서 모든 기업이 들어와서 DPP, 즉 제품에 대한 여건도 하고 또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솔루션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제조기업에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다 플랫폼에 제공을 해주고 그 조선은 거기 플랫폼에 세계를 항해할 때 통신까지 가 휘어잡아서 무선 항해까지 자율 항해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가 선정을 한다면 아직은 조선에 대해서는 뭐 독일도 그렇죠. 하겠다, 유럽도 하겠다 아무도 안 아무도 하거든요. 없습니다. 미국도 하겠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조선의 자율 항해까지 포함된 생산부터 조선 또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플랫폼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를 진짜 정부가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하겠죠.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가전도 마찬가지죠. 가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삼성이나 LG전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전에 그렇죠.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게 되면
거기에 가전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냉장고를 하나 예를 들면 냉장고에 들어가는 음식을 파악하고 네. 거기에서 며칠이나 도입했는데 뭐 예를 들어 육류가 도입됐는데 뭐 며칠 동안 지났다든가 이런 거에 다 체크업을 하잖아요. 그럼 네, 그 집안의 이 식생활의 습관을 알고 그 식생활의 습관이 병원의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면 거기까지 의사들이 가능하겠네요. 이 집안은 육식주의로 하기 때문에 몸이 이런 변화가 있네. 그래서 채식주의로 하게끔 해주고 또 음식이 예를 들어서 육류를 사왔어요. 근데 안 먹어. 그러면 먹게 하게끔 그 사모님한테 그렇죠. 이 카톡으로 보내주고 가지고 지금 현재 냉장고에 어디 몇 칸에 몇 번째 칸에 있는 거는 고기가 지금 일주일이 넘어서 상할라 한다. 문제가 있으니 빨리 먹던가 버려라. 또 잘 먹는 음식이 이제 떨어질만 하면 공급 기업이 그렇죠. 자동적으로 갖다가 채워주고 문 앞에다가 쿠팡 같은 데서 맞아요. 딱 갖다 네. 주고 하면 이런 생활 경제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플랫폼 경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 뭐 훨씬 더 편리한 맞습니다. 예. 그 스마트 제조혁신을 넘어서 우리 생태계가 다 함께 편리하게 하나의 플랫폼상에서 멋진 삶을 그렇죠.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IoT 세상이 뭐 항상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꿈꾸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인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가치 사슬이 묶여서 그런 플랫폼을 형성하고 결국에는 저희 한국 국내 이제 먹거리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앞날을 또 이제 기대를 또 해봅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단장님께 이제 여러 번 이제 여쭤봤던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번 여쭤봤던 질문인데 아직까지도 예, 중소 중견기업의 이제 대표님들 혹은 임원분들은 스마트 공장을 여전히 구축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제조기업에 있는 대표님이나 경영자분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변하기 싫다고 안 변하면 이미 경쟁사는 변해서 저만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흐름에 맞춰서 한 발짝 앞서서 변화하시는 분이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은 피동적으로 움직였던 기업도 많아요. 왜? 공급 기업이 영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21년도부터 수시 모집으로 즉 공급 기업이 영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단 도입 기업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급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수시로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약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시의 모집을 통해서 수행함으로 해서 필요한 기업이 서로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으로 공급 기업 중심에서 이제 도입 기업 중심으로 바꿨다는 거죠. 네.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솔루션, 내가 필요로 하는 자동화 설비, 내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지 피동적으로 해서는 그렇죠. 성공할 수 없다. 피동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정부 지원도 받을 필요 없고 했어도 안 돼요. 그러나 사장님들이나 경영자들이나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은 다른 경쟁사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를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고 자동화된 설비로 센싱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디지털화하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거기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게 되면 사람은 인공지능이 판단한 걸 가지고 왜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단을 했지? 그래서 신속하게 자기의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신속하게 어떤 대응력을 신속하게 그렇죠.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일하는 모습이 바뀝니다. 인공지능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사람은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변하면
다른 경쟁사는 반드시 변하고 우리나라가 안 변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경쟁사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이 정부에서 받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단 기업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문 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그러한 전문 인력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전문 인력을 잘 찾아서 각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나 그렇죠. 또는 컨설팅 기업들하고 같이 콜라보를 잘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 기업의 미래의 비전을 정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청하시는 지금도 솔직히 늦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죠, 늦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 기업의 그런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이제 한탄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좀 분석을 하셔서 그 가까운 곳에 다양한 이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말씀하셨던 TP 그리고 뭐 공급 기업들, 컨설팅 기관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옆에 있는 그 기업들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첨단이 준비한 삼바시 온라인 토크 콘서트 첫날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박한구 전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단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저도 이제 12월 1일부터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분들 곁에서 정부와 민간과 기관과 또 제3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호 윤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로 연락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상호 의지하고 소통하고 신뢰하는 그런 플랫폼의 장, 그런 협력의 모습으로 서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계속해서 이제 한국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해서 함께 뛰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인사이트를 주는 여러 말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단장님의 앞날을 첨단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바시 온라인 토크 콘서트 1일차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삼바시 온라인 토크 콘서트 2일차 머신 비전과 산업용 로봇 편에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